네, 안녕하십니까. 새아빠입니다. 네, 이번 한 주 동안은 좀 퇴근이 빨라요. 또 일하는 동안 좀 여유도 좀 많고 이래서 틈틈이 좀 책도 좀 읽고 이래요. 그래서 며칠 전에 어제 영상 올렸나? 인문학적 상상력 지금 읽고 있는 중인데, 저번에 이야기했던 주지의 사실에 대해서 이제 내 삶하고 이렇게 내 비트코인하고 또 주주의 사실하고 그리고 또 내 삶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생각도 해보고 하니까 고리가 연결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틈틈이 이제 그 인문학적 상상력 책 나올 때는 그 오 작가님이 비트코인을 몰랐을 때지 싶은데 그 비트코인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오거든. 근데 이 내용이 나와요. 죄수의 딜레마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 참 신기해. 그 지혜적 볼 때 죄수의 딜레마 이야기를 하실 때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이거 제가 한번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 죄수의 딜레마라는 말을. 그래. 제가 이과계열이니까 기술적인 그런 공부만 하고 그랬지. 아니 나름대로 독서는 하긴 해도 그러니까 그런 전문적인 철학 용어나 이런 건 잘 몰랐죠. 그래가지고 이런 게 있구나, 그렇구나 라고 넘어갔는데 이게 뭔가 고리가 없어요. 내 삶하고 그리고 또 내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하고. 참, 비트코인 어제 올해 9천만 원 막 넘어가던데. 이거 참네. 한편으로는 속상하고 한편으로는 또 좋고 이것도 죄수의 딜레마인가? 그건 아니지. 이건 내 혼자 그냥 그런 거지. 그냥 딜레마지. 좀에 비트코인을 그래도 좀에 쌀 때 조금이라도 사놨으니까 오르니까 좋고, 많이 사놨는 거 다 잊어먹어가지고 슬프고. 그냥 딜레마지 이거.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한켠에 있었는데 오늘 이래 인문학적 상상력 읽으면서 죄수의 딜레마 편을 보다가 생각을 막 하고 있으니까 내 삶하고도 연결고리가 탁 생기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영상을 또 찍게 됐어요. 이렇게 남기면 나도 기억 더 나고 이렇더라고. 내가 이렇게 책으로만 읽고 생각만 하는 것보다는 글로 남기든지. 그래서 저는 메모 좀 많이 하거든요. 생각나는 그때 메모를 좀 많이 해요. 집에 포스트지하고 수첩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아요. 적었다고 다 보지는 안 하는데 보관은 다 해놨거든. 근데 그것보다 또 이 영상을 남기는 게 더 낫더라고. 다음에 이렇게 보면, 내가 또 보면 내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했구나. 또 이거는 내만 보고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 또 고학교도 보시는 분이 조금 계시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돼요. 이렇게 준비도 조금 나름대로 이렇게 말할까 그때라도 생각을 좀 하잖아요. 좀 신중해지고. 그래서 더 기억에 유튜브를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업로드를 하면 그 부분은 기억에 또 오래 남고 약간 선명해지더라고. 생각하고 내가 알았던 게 약간 선명해져요. 틀리면은 틀린 거에 대해서 또 틀린 부분을 빨리 수정할 수도 있고, 수정했는 것 자체를 또 기억할 수도 있고. 이게 참 좋은 것 같아. 이게 어떤 분야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런 식으로 하면 서로 효율적일 것 같아. 이걸 더 효율적으로 하면, 활용을 잘하면. 그래서 죄수의 딜레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부분에서 내가 확 이게 와닿았냐면, 어느 나라의 남민가에 1980년대인가 비행기 테러리스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집트 국가가 그 이집트에서 운영하는 그 비행기 항공기 거기서 테러리스트가 났는데 이집트에서 그 테러리스트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테러리스트를 이렇게 진압할 때 테러리스트의 어떤 요구 조건이나 이런 걸 요구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그게 있다 하대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 국민들이나 막 우리 국가나 국민들이 국가에서 빨리 나서가지고 협상을 해가지고 그 볼모로 잡혀 있는 그 국민들을 이렇게 어떻게든 구해주기를 바라잖아요. 나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했건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될 당연한 의무가 얘가 뭐 돈을 주든 뭐를 하든 어떻게든 영화 네고시에이터인가 협상가 뭐 이런 영화도 보면 어떻게든 협상을 해가지고 그 테러리스트를 달래고 해가지고 그 피납돼 있는 사람들을 구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야, 근데 거기서 내가 한 단계 생각을 못한 게 있더라니까. 이게 뭐냐면, 나도 이걸 듣고,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테러리스트 입장에서 만약에 요구하는 게 돈이다. 예를 들어, 내가 돈이다. 내가 너희 국민들을 내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몰고 있으니까, 안 하면 그냥 다, 실제로 그때 당시에 그래 했대요. 언제까지 입금 안 하면 한 명씩 살해하겠다 이랬는데 실제로 살해하고 막 이랬대요. 다음에 또 살해하고. 국가 이집트 입장에서는 다급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진압반을 형성해가지고 이렇게 그걸 했겠지. 시나리오를 짰겠지. 그래가지고 바로 실행을 했대요. 실행했는데 작전 그 계획처럼 안 되고 막 갑자기 연기 터지고 막 이랬잖아. 연기 터지고 이러면 누가 뭐 납치범이고 누가 또 납치 뭐 이렇게 그건지 막 분간이 안 돼 버리니까 그게 막 총기가 난사되고 막 밖에 있던 그 진압분들이 막 연기가 나고 막 뛰어내리고 이러니까 그게 이제 테러리스트인 줄 알고 막 쏘게 되고 이랬는데 결국에는 진압이 됐어요. 진압이 됐는데 거기 이제 피담이 됐던 사람들이 거의 뭐 50% 이상이 다 죽고 나머지 30%는 뭐 중부상이고 뭐 테러리스트를 다 뭐 거의 다 죽었는 거 말할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타협이 없었는 거지. 국가가 그냥 막 밀어붙인 거지.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피해들은 보도를 많이 안 했는 모양이에요. 안 하고 이제 테러가 잘 진압이 됐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오고 이래가 잠잠해졌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테러리스트들이 이제 이거 뭐 이집트는 이거 뭐 테러 행위를 해봐야 이 나오는 게 하나도 없네. 이거 뭐 국민이 죽든 말든 뭐 그냥 잡아보내 이래가 더 이상 테러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아이러니한 거지. 예를 들어 가지고 그래 너희들 말대로 우리가 뭐 어떻게 해줄게 이래가 선뜻 그 테러리스트 요구를 들어줬다. 그래가 그 피랍됐던 그 사람들이 다행히 다 구출이 됐다. 구원이 됐다 이렇게 하면 테러리스트 입장에서는 이 나라는 완전 허구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하면 이거 다음에 또 하면 되겠네. 주기적으로 해가지고 또 하면 되겠네라는 다른 그러니까 테러리스트가 그 단체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테러리스트들도 지켜볼 거 아닙니까? 그죠? 지켜보다가 야, 저 나라는 국민들 억수로 위하네. 저 국민들이 뭐 하면 비행기든 뭐 배든 뭐 해보면 그냥 뭐 돈 그냥 불러 들어오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단순한 인간
그 테러리스트 타협한다는 것이 공공의 이익과는 크게 부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그 자국민들한테는 위험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뭐 해프라 그냥 막 해프라 이건 아니고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그런 상식에서는 당연한 것처럼 해야 되는 국가라는 존재의 역할이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국가라는 게 국가를 운영하고 국가를 이렇게 한다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 뭐 내가 만약에 어떤 결정권자를 가진 사람이면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겠나. 내가 만약에 진압을 하지 말고 타협을 해라. 돈은 일단은 어떻게 뭐 하겠다. 하면 지금 당장 그 국민들은 살릴 수도 남아있는 자국민들이 앞으로 지속적인 위협에 노출될 수 있잖아. 어떤 테러 단체들과. 근데 이집트는 그 뒤로는 뭐 그런 일들이 항공기에 대해서 그런 일들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그 테러리스트들이 안 거지, 직감한 거지. 그래서 이런 생각을 내가 못 해봤는데, 이거 재수의 딜레마라는 게 이런 게 있구나, 이렇구나, 라는 생각을 또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읽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생각이 들잖아. 그러면 내가 살면서 이때까지 재수의 딜레마라는 이런 거를 살면서 느낀 적이나 한 게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봤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공익과 사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공익을 위해서 내가 공익을 위해서 그 사익을 위해서 뭔가를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 내가 이게 공익을 위해서다, 사익을 위해서다, 그걸 인지하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어떤 삶의 가치관이나 어떤 기준으로 봐서는 이건 당연히 일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런 적이 있었는 것 같아요. 이게 언제냐면 우리 애가 지금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올해 군대를 이제 가게 되거든. 올해 한 놈은 올해 가고 또 한 놈은 내년에 가지 싶은데 둘이 나이는 똑같은데 그 상황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이제 둘째 놈이 중학교 2학년 때 중2병이 걸려가지고 그때 참 문제야였거든요. 그래서 중2 되자마자 뭐 달달이 사고를 쳤어요. 하여튼간 제가 학교에 거의 매달 불려갔을 것 같아요. 내가. 그래가지고 선도위원회도 열리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많이 달랬죠. 달래고 막 이래. 요즘 중2병 무섭다는데 네가 원하는 게 뭐고 아빠가 뭐 부족하게 해준 게 있나 이렇게 달랬는데 달래면 달랠수록 애가 더 심해지더라고. 더 그 선을 자꾸 넘어가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제가 가하고 같이 어울리던 애들이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아빠 학교에 가게 되는 일이 생기면, 근데 그 일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일 때문에 내가 아빠가 학교에 불려가는 일이 생기니까 네 선생하고 학교 학생들 보는 앞에서 네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내가 그냥 조용히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가 피식 웃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근데 속으로 결심을 했지. 그냥 아니나 다를까 중2 때 중3 넘어가기 그 직전이었는데 애가 이제 타 학교에 이제 그 비슷한 문제가 있는 애하고 어떤 싸움이 붙어가지고 하여튼 그래가 걔가 눈이 좀 부었어요. 눈 쪽이 부었고 우리 애는 뭐 별 그게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여튼 뭐 학교 내부가 아니고 밖에서 어떤 싸움을 했는 거예요. 누군가 이제 교복 입고 이렇게 싸우니까 다리 밑에서 이렇게 싸우니까 애들끼리 또 구경한다고 몰려 있었겠죠. 신고가 들어갔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에 제가 불려갔죠. 이건 명백한 학폭이거든. 이거는 뭐 중학교에서 학폭은 엄청 커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내가 속으로 딱 결심하고 갔지. 가가지고
교무실 들어가갖고 이제 애를 데리고 경찰서를 가야 되니까 그 화품을 만나야 되니까 나오면서 그때 선생하고 걔하고 어울리던 애들이 있었거든. 애들하고 이렇게 보더라고. 이렇게 같이 따라 나오면 보고 그 뒤에 학생들도 이렇게 보고 이랬는데 제가 보는 앞에서 애한테 억수로 모질게 했어요. 그때 우리 애도 그때 애가 막 깜짝 놀랬을 거예요. 놀란 표정이 보이더라. 근데 내가 거기서 멈추질 않고 계속 그랬죠. 계속 저도 막 이거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더라고. 우리 애지만 대충 알잖아요. 그 내용을. 이건 용납이 안 되더라고. 인간적으로 용납이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게 막 10분 20분 넘어가니까 선생들도 그때서야 좀 처음엔 안 말리더라고. 선생들도 당연히 그 쌓인 그 선생 요즘 선생들 얼마나 그 애들한테 그 참고 하는지 내가 알거든. 처음에는 막 꼬시다고 생각했겠지. 근데 내가 좀 너무 도를 넘어가고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학생들도 더 막 계속 몰려가 보고 선생들도 막 자꾸 모이고 막 이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다니면서 말리더라고요. 아버님, 고정하십시오.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애를 데리고 이렇게 경찰서를 갔는데 상대방 학부모님은 이제 완전 각오를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갔는데 우리의 행색이 자기 아이보다 더하니까 부모한테 이제 억수로 이제 혼나가 왔다는 게 눈으로 보이니까 그 학부모님이 오히려 나를 막 고정시키더라고. 아버님 고정하시고 하여튼간에 뭐 우리 아이도 병원 가봤는데 눈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중2 애들 요즘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하면서 너무 그러지 마시고 애들 잘 달래셔야죠 이러더라고. 합의고 뭐고 이런 거 없이 조용히 넘어가세요. 경찰분들도 아버님 아무리 화가 나셔도 애를 이꼴로 그래 저도 그때는 이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였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뒤로 이게 뭐라카노 우리 애가 좀 변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됐어요. 내 눈치를 보기 시작하더라고. 그리고 이게 희한한데 이게 주지의 사실이 됐어요. 이게 우리 아빠는 이 도를 이게 저렇게 하시는 학부모님이구나, 아빠구나라는 게 지 친구들하고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이게 딱 다 아는 사실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지의 사실이 돼 보니까 임마가 학교 생활에서 지가 이렇게 몰리는 거예요. 뭐랄까, 이렇게 뭐 따돌림당하는 게 아니고 선생들도 그동안 주춤주춤한 거지. 애를 뭐라 할락하고 뭐 할락하는 것만 이래. 옛날 같으면 체벌도 있고 이랬잖아요, 중학교 때. 선생님이 주춤주춤 하잖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확 고삐가 풀려버리니까 얘가 학교에서 그 전에 하던 행동들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라. 또 주위하고 어울리던 친구들도 얘한테 이게 뭐 이렇게 엉뚱한 거를 이야기 못 하는 거지. 우리 동네에서 길 가다가 이제 야하고 어울리던 애들이 나를 한 번씩 이래 보면 주저주저 막 피하기 시작하더라고. 애들이 뭐 요즘 중학생들 덩치 크거든요. 이게 주지의 사실이 되니까 이런 힘이 있어요. 재수의 딜레마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만약에 우리 애가 내 자녀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자녀만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했더라면 만약에 뭐라 하더라도 그 공공장소에서 안 했겠지. 밖에 뭐 혼자 조용히 데리고 나와가지고 뭐 야단을 쳤든지 그랬든지, 안 그러면은 뭐 어떻게든 뭐 우리 애를 위해서 뭐 합의를 잘 보고 뭐 어떤 뭐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겠죠. 그죠?
사익을, 뭐 이게 사익이잖아요. 근데, 아니, 내가 했던 행동이 공익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나는 공익을 생각하고 그때 그랬는 게 아닌데, 이 공익적인 그 효과가 생긴 거죠. 그 내가 뭐 우리 애가 문제가 아니고, 그 행위 자체에 대한 문제가 나는 진짜 용납이 안 됐거든. 근데 그게 그 당시 그때 중학교 애들 그 주위에 어떤 같이 어울리던 애들한테는 약간 자극 충격이 있었는 거야. 그 중에 그런 부모가 아무도 없었거든. 그 문제 있는 애들 학부모님들도 저도 항상 사고 마칠 때 가보면 대부분 이야기하면 자기애는 아무 문제가 없었대요. 정말 착했대요. 착하고 이랬는데 중학교에 가가지고 친구를 잘못 사귀어가지고 지금이라도 우리 애는 내가 잘 달래가 하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거의 99%였어요. 90%였어요. 저하고 똑같은 마음을 묻고 있는, 나는 우리 애가 문제라고 생각했거든. 우리 애가 자체가 문제다. 우리 애의 행동이 문제인 거지. 행동. 우리 아이의 행동과 행동의 근본, 그게 문제라고 나는 결정을 내렸거든. 근데 지금 막 이래 보면 사익적으로 우리 자기 자녀만을 위해서 이렇게 했던 자녀들은 거의 대부분이 진짜 어긋난 길을 계속 가더라고. 네. 저하고 이제 같은 생활을 가진 학부모들이 한 두 분 정도 계셨는데, 그 친구들은 이 선을 넘어 갔다가 다시 되돌아가요. 자기 자리로 되돌아오더라고. 그러니까 가로 높게 공부해서 인문계 가서 또 공부 열심히 해서 지금 좋은 대학 간 친구도 있고, 한 친구는 또 뭐 기술대 통으로 가서 나름대로 그러니까 평범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애는 내가 지금도 계속 예의주시하고 봐요. 지금도 뭐 그 태어난 성향이라는 거는 그게 변하진 않거든. 근데 이 사회라는 규범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규범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뭐 살아가느냐의 문제인데,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건 저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뭐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뭐 그게 경제적이든 어떤 경제적인 거죠, 그죠? 어떤 간에 뭐 자립을 하든 자립을 못 하든 그건 개인적인 역량의 문제고, 뭐 거기서 제가 만족을 하고 뭐 사는 거의 문제지. 그건 제가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인간적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또 사회적인 존재잖아요, 인간이.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누구한테 큰 이로움을 주고 막 그거는 또 다른 문제고, 그런 사람이 뭐 되면 내야 자랑스럽고 좋겠지만, 그건 뭐 부모의 바람이지 뭐 아니지 뭐. 근데 이게 이제 공공의 이익을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걸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더라. 이게 어려운 것 같아. 거기서도 그 오대민 작가님도 거기서 저기 이야기하는 게 과연 공익을 위해서 공익과 사익이 대립할 때, 또 사익과 사입이 대립할 때 이게 중재하기가 참 어렵대요. 이게 민주주의라는 게. 항상 거기에서 공익과 사익이 대립할 때, 사익과 사익이 대립할 때, 거기에 항상 필연적으로 죄수의 딜레마가 등장을 한다 그러더라. 지금도 내 삶하고도 이래 보면 저도 왜 딜레마가 없었겠어요. 저도 아무리 뭐 이래 미운 자식이라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애가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이 한켠에 있잖아요. 누구 탓으로 돌리고 싶고, 차라리 내 탓으로 돌리고 싶고,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걸 이제 어느 순간 제가 다 던졌거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의 문제고, 우리 애의 도덕적, 안 그러면 양심적 결핍에서 생긴 문제인데, 내가 부모로서 잘못 키운 제 탓도 있지, 당연히 있고, 또
행동의 주체는 또 우리 아이였기 때문에 그 지가 결정을 내려가지고 그런 사고들을 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양육이 애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뭐 모든 삶에서 부모의 양육이 참 큰 역할을 한다고 보기는 봐요. 한데 그건 다는 아니라고 봐요. 많은 부분은 그 아이의 타고난 성향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이게 나쁜 성향을 타고난 아이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 나쁜 성향인데 환경이 더 안 좋다. 예를 들어 집안 환경이 더 안 좋다. 그러면 진짜 최악이죠. 최악이라요. 그건 최악인데 나쁜 성향을 타고나는 아이인데 가정 환경이 참 좋다는 게 뭐 오냐오냐 이게 아니고 부모가 어느 사회적 질서를 가르쳐주고 따끔하게 가르칠 건 가르치고 어떤 그 칭찬할 건 칭찬해주고 뭐 이렇다면 나쁜 성향을 타고난 아이들아도 그래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들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길러지면서 커지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성인이 돼서 사고를 치고 하더라도 큰 틀은 벗어날 확률이 좀 줄어들어요. 그게 영화배우 누구지? 그 외국 영화배우 중에 영화 엑스맨에 보면 팔에서 칼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이름 잘생긴 사람, 키도 크고. 그 사람이 그거를 봤는데, 자기가 어릴 때 자기 엄마가 집을 나갔대요. 나가가지고 형제들하고 같이 컸는데, 아빠가 이렇게 양육을 하고 했는데, 엄마가 없고 이렇게 크니까 주위에서 많이 이렇게 안타까워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어떤 기자가 물어봤대요.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컸는데, 엄마 없이 컸는데, 많이 힘들지 않았냐? 이래 물어보니까. 잭큐면 맞죠? 이 사람 하는 말이 진짜 멋진 말을 하더라고. 멋진 가족인 것 같아. 나는 엄마가 있었다. 내 모든 가족이 엄마였다. 내가 학교 가서 도시락을 열면 친구들이 다 먹고 싶어 하는 모든 음식이 거기에 있었고, 집에 가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모든 것들이 내 형제와 누나들과 아버님이 있었다. 내 최고의 엄마는 아빠였고, 최고의 아빠는 아빠였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그 휴잭맨의 아버님이 진짜 대단하시, 휴잭맨보다 오히려 그 아버님이 정말 대단하시더라고. 그리고 젊었을 때, 어릴 때부터 생활 습관을 어떻게 이렇게 들였대요. 집안에서도 하면, 누군가 뭐를 하면, 니도 뭔가를 해라. 이런 식이었대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내가 뭔가를 계속 주는 게 아니고, 아빠라면 아빠 걸 계속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네가 음식을 먹었으면, 누가 음식을 니한테 차려줬다면, 니는 설거지를 해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결혼 생활도 지금도 그렇대요. 그 휴잭맨은 아내가 뭐 음식을 하면 자기는 꼭 설거지를 하고, 뭐 아내가 뭐를 하면 자기는 꼭 방 청소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근데 그게 참 어렵잖아요. 요즘 애들 크는 거 보면 부모가 혼자 그까지 다 해주잖아. 니는 공부만 해라 이러잖아요.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애들은 뭐 공부만 뭐 잘 나가고 성공하고 뭐 그것만 하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생활 습관이. 그리고 또 보면 또 좋은 성향을 타고난 애가 나쁜 가정 환경을 만나면 일탈을 해요. 일탈을 할 수도 있어요. 일탈을 하고 또 어느 정도 선을 넘을 수도 있어요. 정말 악조건이면 사람이 악한 감이 들잖아요. 근데 시간이 짧든 길든 자기 원점으로 돌아오더라고. 자기 원 성향이 있으니까 불편하거든. 좋은 성향을 타고난 사람이 악하게 계속 살아가기가 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과정을 겪고 어떤 인연을 맺어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더라.
돌아오려는 에너지가 더 크거든요.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이제 저는 이런 인간,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악설도 있고 성선설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모두가 성악, 모두가 성선은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좀 생각을 좀 유연하게 하는 편이에요. 우리 애라서 우리 애는 무조건 착하다, 선하다 이런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저 자신 스스로도 그래요. 저도 진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성과 본능에서 항상 겪는 딜레마들이 있거든요. 저같이 이래 평범한 인간조차도 이런데 타고난 성향이 좀 그런 사람이면 악한 쪽으로 많이 발달된 사람이면 그쪽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것들을 부모라면 차단해 줘야 되잖아요. 차단해주고 어떨 땐 응징도 하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그 규범 틀 안에서 살아가게 되신다면 부모로서는 고마운 거고 그 이상 잘해준다면 더럽이 좋은 거고. 그 죄수의 딜레마 생각하면서 우리 애 딱 생각하니까 딱 확 이해가 되더라고. 확 이해가 돼요. 부모가 겪어야 되는 그 딜레마들이 부모님들께서 학부모들 특히 어린 자녀들 둔 부모님들께서 겪는 딜레마가 그냥 죄수의 딜레마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죄수의 딜레마가 이제 비트코인하고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니 또 머리가 멍해지는 거야. 뭐지?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또 뒤적뒤적 거리 봤어요. 뒤적뒤적 거리 보고 처음에 이제 오 작가님만 들을 때는 이게 피상적으로 이래 듣으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뭐 채굴 시스템이라든지 뭐 합의 알고리즘, 그죠? 합의 알고리즘, 뭐 지분 증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내용 그냥 대충 알겠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작용이 되는지 어떻게 운영이 되고 하는지는 깊이는 잘 모르거든. 모르니까 피상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지금 피상적으로 아는 것들을 이제 조합해 보면 채굴자들이 있으면 채굴자들이 정상적으로 채굴을 하고 전기라는 비용을 들이고 채굴을 하고 뭐 각 노드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있으면 그 채굴을 제가 채굴했는 그 해시 함수를 푸는 그 비용을 들여서 해시 값을 받은 거를 채굴풀에 보내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데 이제 공정하지 못한 방식으로 채굴해가지고 하여튼 그것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말은 그래 글로는 이해하는데 공정하지 못한 방식으로 채굴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하여튼 그런 게 있다고 치고 뭐 했을 때 채굴풀로 보내지 않고 개인 스스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채굴자가 있다면 이 비트코인 시스템에서는 그 수익 보상을 줄이분대요. 그러니까 응징을 해분대요. 그러니까 수수료를 낮춰분다든지 보상을 줄이분다든지 이런 알고리즘이 구현이 된다 그러더라고. 구현할 수 있다 하더라고. 다수가 공정한 방식으로 정당한 방식으로 채굴을 하고 채굴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길게 보면 더 공정하게 받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이 짜여 있다고 이렇게 저는 읽혔어요. 읽혀서 아까 말처럼 그 공정하지 못하게 자기 개인 사익만을 위해서 이 채굴 시스템에 참여한 채굴업자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시스템이라고 그냥 알고 있어요. 그냥 이게 알고 있는 건지 이게 뭐 이건 내가 모르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신이 없어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그렇게 되는 건지 잘 모르니까. 한다고는 하는데 내가 아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렇다고 전제하고 보면 이 재수의 딜레마가 적용되는 게 맞거든. 맞죠? 공정하지 못하게 채굴한다는 말을 공정하지 못한 채굴자라면, 공정하지 못하게 자기 이익만을 생각해서 채굴하는 채굴자들을 우리 중2 때 우리 농띠로 딱 니꼬로 세워놓고 이거를 응징하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 더 하겠지. 더 많은, 자기 개인적인 수익만을 위해서 막 하겠죠. 그죠? 막 시장에 막 쏟아내보고, 또 채굴 막 자기 혼자 막 하고 또 쏟아내보고. 그럼 손해는 본인은 이익인데 시장에 참여하는 일반 개미들이나 일반 거래소에 사는 사람들이나 다른 채굴자들은 다 손해고 본인만 이득이잖아. 독점권이잖아. 이래 되면. 그러면 채굴업자, 돈 많은 채굴업자가 안방이잖아요. 맞죠? 돈 많고 막 좋은 기계 계속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이건 1등이 계속 1등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조금 되는 게라, 이거를 어떻게든 분산화 해가지고 공정하지 못하게 채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도 응징을 해버리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시스템, 알고리즘, 이건 내가 확실히 아는 거라요. 우리 애하고 비교해보면 확실히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가 내가 부모로서 응징 안 했다. 내가 응징 안 하고 그냥 내가 우리 애 끼고 돌았다. 그러면 우리 애는 더 하겠지. 우리 애하고 같이 어울리던 같은 맥락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하겠지. 부모 저래 하는데 더 해도 상관없다. 우리는 더 가자. 더 남 괴롭히고 더 해보자. 난 즐겁다. 나는 이득인데. 이래 돼보거든. 그러면 이 자체가 완전 중학교 자체가 완전 붕괴돼 보는 거잖아요. 학교 시스템 자체가 붕괴돼 보는 거잖아. 그건 나는 그냥 건전하게 내 중학생 생활을 하고 선량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내 중학교 생활을 마무리하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나는 선한 성인으로서 열심히 사는 성인으로서 이 사회에 온전한 구성원이 되어야겠다라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바보. 그죠? 그런 친구들이 응징을 한 번도 안 받고, 사회에서. 누군가는 응징이 필요하다는 거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응징을 어떠한 방식으로도 응징을 안 받고 컸는 세대의 애들이, 고세대 애들이 애법 있는 것 같아요. 어떠한 이유에서 말이에요. 아나무인이 되지. 아나무인이 되니까 사회에 엄청나게 파장을 일으키잖아요. 안 그래요? 자기 논문 같은 거 이런 거 거짓말로 만들어가지고 해도 그냥 넘어가고, 그냥 좋은 대학도 가고, 또 좋은 자리에 또 올라가가 또 갑질하고, 그래도 아무 이상 없고. 이러니까 파장이 더 커지는 거지. 더 파장이 더 있고, 그렇게 길러진 아이가, 사람이 또 그런 자식을 낳고 또 그게 맞다고 생각해가 또 그렇게 애들 가르치니까 이게 파도가 전파되면 더 커지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 같아. 중간에 응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 참 재수의 딜레마가, 이게 참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는 이 사역이 엄청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몇 번 자주 말씀드리는 말 중에 이렇게 학벌이나 지식이나 어떤 그런 지위나 이런 거하고는 아주 무관한 것 같아요. 오늘도 이야기 하다 보니까 집에 다 왔네요. 다 왔습니다. 오늘 그냥 또 제주의 딜레마 관련해가지고
슬쩍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틈틈이 요즘 시간 날 때 이야기를 생각하니까 딱 우리 애 딱 생각해가 중2 때 벌써 그게 몇 년 전이고 6년 7년 전인 일인데 7년 전인가 6년 전인가 그때 생각이 얼핏 나가지고 중2 때 중2의 가족이 중2인데 우리 애가 중2인데 중2병 걸려가지고 하는 가정 진짜 힘들긴 해요. 내가 그 마음 진짜 잘 알거든. 그때는 회사 가서도 일이 손에 안 잡히더라니까. 뭐 수시로 사고 치고 이러니까. 그래가 뭐 좀 휴직도 좀 내고 이랬어요. 그때 애 한번 달래가지고 뭐 이래 해가 사랑으로 한번 감싸볼까 싶어 했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더라고.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그냥 그 응징 하나가 그냥 그냥 다 해결했더라고. 응징 하나. 그래 응징하고 나서 막 그 상관으로는 거의 한 3, 4개월 동안은 우리 애가 나를 보지를 못했어요. 보면 그때는 우리 애가 내 보면 내가 아무 이유 없이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었겠는데 이유 없이 가만두지 않았거든. 조그만 트집이라도 잡히면 그냥 한 2, 3개월 3, 4개월 정도 가니까 애가 기가 팍 꺾이더라고. 기가 꺾이고 그리고 나서는 뭐 애가 별 사고 치지 않고 지 길을 막 찾아갈락 하더라고. 그때는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던 진로 고민을 그때 지가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내가 조언을 해줬죠. 네가 뭐 이때까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네가 감안해라 이렇게 하고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렇게 하고 고등학교 굳이 안 갈 필요 없다 이렇게 하고 근데 안 가면 네가 좀 부끄럽겠지 하고 이랬어요. 저는 애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부터 모든 선택권을 다 내려놨거든. 그때부터는 다 누구 선택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잘 되든 못 되든 뭐 좋은 대학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침착 안 해줘요. 공부 잘하고 뭐 이런 거 무슨 등수 안에 들고 이런 거에도 큰 의미를 별로 부여 안 했고 그 욕심은 많이 내려놨었거든. 그러니까 지가 길을 막 찾더라니까. 자기가 이 상황에서 최선으로 갈 수 있는 고등학교가 어딜까 막 찾지만은 하여튼 내가 봐서는 참 신출귀물하게 그 고등학교를 갔어요. 내가 보기엔 당연히 못 가는데 갔더라고. 가도록 지가 만들더라고. 내가 고등학교 때는 별 사고 별로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뭐 평범하게 지각하고 뭐 이런 거는 뭐 일상이 뭐 자주 있었는데 중학교처럼 뭐 싸움질하고 이런 거는 뭐 아예 생각도 안 하더라고. 지금도 농띠네요. 농띠긴 농띠인데 지금 농띠인데 지금은 크게 걱정 안 해요. 이제 성인 다 돼버렸는데 제가 걱정할 게 뭐 있겠어요. 이제 어른인데 미성년자가 아닌데 금방 말씀드렸지만 중2병 걸린 문제가 많은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께서는 저같이 하면 안 되고 저같이 하면은 잘못하면 애 잡아요. 애 잡아가 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되든 부모로서의 어떤 딱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딱 있어요. 네가 내 자식이고 하고 학교 생활도 하고 하겠지만 뭐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범위를 딱 정해줘야 돼요. 이거는 누가 뭐라 해도 안 변하는 그런 규범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응징을 이 아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는 이 정도의 응징까지는 진짜 각오를 하도록끔 해줘야 돼요. 애한테. 그래야지 애가 그 규범 안에서 오히려 안도를 해요. 부모가 막 맞춰주기만 하잖아요. 그럼 그 애들이 좋아하는 거죠. 좋아해요. 근데 더 불안해해요. 오히려 더 불안해 한다니까. 자기가 어디서 어디만큼 놀아야 될지 모르니까 더 막 이래 뭐라카노 흔들리는 거지. 오히려 그 틀을 딱 만들어줘야 애가 놀더라도 안정감 있게 놀아. 안정감 있게.
예, 마음고생 많으신 분들도 보시는 중에는 없겠죠. 그죠? 우리 애 같은 농 때는 없겠지. 근데 간혹 있으시면 좀 도움 됐으면 싶네요. 비트코인 이야기하다가 우리 형만 계속 봤네. 응징, 또 재수의 딜레마, 공익과 사익, 그죠? 이런 생각들을 오늘 계속 했어요. 내일은 책 읽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책을 읽으니까 이 별의별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일만 할 때는 뭐 생각이고 뭐고 뭐 벽 보고 일하는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생각할 게 없잖아요.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막 그 판에 박힌 일만 짜내가 조금 이게 뭐 상상 맞다. 그것도 상상이라면 상상이지만 그냥 이 사람들한테 맞춰야 되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냥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생각들이잖아요. 이건 참 힘든 일이잖아. 하기 싫은데 해야만 하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생각들은 진짜 이건 노동이거든. 노동. 진짜 힘든 노동이거든. 예, 또 요거는 내가 요 재수의 딜레마하고 비트코인하고 연관성은 진짜로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가 또 책 한 권 더 샀어요. 뭐 채굴 관련한 2017년도에 나온 책인데 한번 읽어볼까 싶어. 한번 샀는데 사놓은 것도 못 읽는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읽어보고 그 채굴이라든지 채굴 보상이라든지 이 시스템이 재수의 딜레마하고 어떻게 직간접적으로 상관이 있는지는 제가 알게 되면 진짜로 알게 되면 진짜 하기엔 참 알게 딱 있게 말할 수 있겠는데 그 연관성은 그냥 듣는 정도만 아는 거, 듣는 거를 그냥 이야기하는 거, 듣고 보는 거를 그냥 글로 읽었던 거를 이야기하는 거라서 확신과 자신이 없네요. 그렇다 하니까 비트코인에 이런 속성이 있구나라고 그냥 이건 안다라기보다는 그냥 그렇구나라는 거죠. 그냥. 근데 중2병 걸린 아이에 대한 부모님들의 재수의 딜레마는 확실히 안다. 확실하게 합니다. 네, 오늘 뭐 재밌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오늘은 할 이야기거리를 조금 생각해 놓고 이야기했는데도 이야기가 들쑥날쑥이네요. 이야기꾼 대주꾼은 안 되는 건데 보니까. 예, 오늘 비가 칙칙 오는데 다른 지방은 비가 어떤지 날씨가 어떤지 모르겠네요. 여기는 비가 칙칙 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시고요. 또 시간 되면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야기 또 찾아서 영상 올리고 이래 하겠습니다. 예, 좋은 저녁 시간 되십시오.